가을이 깊어지면 사람 마음도 함께 물든다고 했던가. 단풍이 절정을 향해 붉어질 무렵 나 역시도 어딘가로 흘러가고 싶어졌다. 집과 회사, 회사와 집. 오가는 길목의 감정이란 건 한 줌의 낙엽만큼도 남지 않았고 그렇게 마른 채로 몇 해를 버텨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언니 산 한번 가봐. 내가 아는 산악회인데 진짜 재밌어. 망설였다. 몸도 자신 없고 낯선 사람들과 하루 종일 산을 타야 한다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대로 늙어가긴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 하나로 나는 결국 그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토요일 새벽 5시 구로디지털 단지역 앞. 버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저기에요, 언니. 친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곧이어 다부진 체격의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내 앞을 지나쳤다.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또래. 반쯤 졸린 눈으로 인사를 나누며 버스에 올랐고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내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훅 들어왔다. 오늘 처음이시죠? 난 여기 오래됐어요. 나보다도 먼저 내 나이를 짐작하듯 말하던 그 사람. 그의 눈빛은 정면보다 옆을 더 자주 보았다. 산행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단풍이 절정이라 눈은 즐거웠고 처음 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같은 형식적인 말들에 웃어주는 여유도 생겼다. 그런데 그날 진짜 산은 정상이 아니었다. 하산 후 근처 막걸리 집으로 모두가 몰려갔다. 대여섯 개의 상을 붙여 하나로 만든 긴 테이블. 가운데는 파전, 도토리묵 육회가 줄지어 놓였고 옆자리 남자는 네 잔의 술을 따르며 무심히 내 손등을 스쳤다. 이거 우리끼리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하산하면 마셔야 돼요. 부담 없어요. 그냥 즐기면 돼요. 그 부담 없어요라는 말이 왠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무리 속에선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트로트가 울려 퍼졌고 무대를 방불케 하는 신발벗은 춤사위 속에서 누군가는 뒤에서 안기고 누군가는 앞에서 손을 얹었다. 어머, 왜 이래요? 아유, 손버릇 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여자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 남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았다. 뒷마당 쪽 반쯤 부서진 나무문을 밀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한쪽 벽엔 의자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 있었다. 그날 내 옆에 앉았던 그 남자였다.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어요. 숨 좀 돌릴 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은 한참 나를 스캔하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언니 춥죠? 그의 손이 내 팔에 닿는 순간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개를 돌릴 틈이 없었다. 그의 입술이 내 귓불을 스치며 말했다. 우리 산보다 더 재밌는 거 해볼까요? 그 말이 농담인지 유혹인지 그냥 분위기였는지 나도 헷갈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부감은 없었다. 도리어 심장이 뛰었다. 갑자기 창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 틈에 뒤를 돌아봤다. 어머, 언니 여기 있었네. 파전 식기 전에 들어와요. 친구가 손짓했다. 나는 남자를 한 번 더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얼굴이 단풍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후로도 산행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 남자도 매번 내 옆에 있었다. 늘 먼저 다가왔고 늘 적당한 선을 넘을 듯 말 듯 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누가 누구랑 어떤 사이인지, 누구는 누구랑 언제 어디까지 갔는지.
하지만 아무도 직접 말하진 않았다. 묘한 기류와 어색한 눈짓, 그리고 술잔을 돌리며 오가는 은근한 접촉 속에 모든 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게 됐다. 단풍이 가장 붉을 때 사람 마음도 가장 뜨거워진다. 나는 지금 그 불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 산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불금이 지나고 토요일 새벽 다시 구로 디지털 단지.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익숙해진 얼굴들이 하나둘 모였다. 언니, 오늘도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그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웃었다. 이번 코스는 단풍보다 경치가 예쁜 계곡 쪽이래요. 내려오면 근처 펜션에서 식사하자고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은 펜션이라는 단어에 걸려 있었다. 산행은 오히려 덤 같았다. 이번엔 그의 손이 노골적이었다. 계곡 건널 때 내 손을 먼저 잡았고 힘들 때면 자연스럽게 허리에 손을 올렸다.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동작이었지만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건 여기에선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산보다 가파른 감정이 내려가는 길목에서 나는 이미 익숙해지고 있었다. 펜션은 단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고 식당은 따로 있었다. 모두 신나게 고기를 굽고 술잔을 채웠고 누군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눕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한 명이 흥을 끌었고 또 다른 이가 조명을 끄더니 블루투스를 연결했다.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마치 밤이 되자마자 드러나는 그들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작은 창문 사이로 무언가 스쳤다. 불 꺼진 방 안 두 사람이 포개져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익숙했다. 첫 산행 때 나에게 등산화를 칭찬해주던 여자. 그리고 그녀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남자였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 난 내 손을 잡고 내 어깨에 기대던 사람. 그가 지금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돌아서려는 순간 방 안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그 남자 내 눈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그러자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언니 같이 들어올래요? 어차피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 나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혼란스러웠다.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 바람을 맞았다. 담배 연기, 트로트, 사람들 웃음소리. 모든 게 뒤섞인 그 공간에서 나는 나조차도 낯설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방 문이 자꾸 생각났다. 그들이 나를 부른 것이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마음 한켠 이상하게도 두근거렸다. 나도 저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나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 나도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펜션 안쪽 작은 방. 나 혼자 누워 있었는데 누군가 노크를 했다. 문을 열자 그 남자였다. 미안해요. 놀라게 했죠. 근데요, 그 여자 내 아내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요? 여긴 부부 동반 모임이에요. 다 그렇게 와요. 서로 눈 감아주고 각자 즐기는 거죠. 처음엔 나도 못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편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도 이제 편해지세요. 그 손길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너무 오래, 너무 바르게만 살아왔다는 자책감 같은 게 올라왔다. 거울처럼 투명하게 살아왔는데 그 투명함 속에서 나란 사람은 흐려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불을 끄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이 내 몸을 덮을 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다 보고 싶었다. 지금 이 감정이 진짜인지, 지금 이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알았다. 이건 사랑은 아니지만 위로라는 걸. 그는 한참을 내 위에 있었고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끝나고 그가 등을 돌렸을 때 나는 그의 등을 바라봤다. 단단하고 어깨는 생각보다 좁았다. 그 등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나는 어쩌면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그 등이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이 모여 국을 떠먹고 있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내게 물었다. 언니 잘 잤어요? 나도 웃으며 말했다. 네, 덕분에요. 진심은 아니었지만 거짓도 아니었다. 이제 나는 이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게 단풍보다 더 붉은 밤을 지나 다음 산행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날 이후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달라졌다. 처음엔 가벼운 운동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등산용 속옷부터 기능성 재킷까지 전부 새로 맞췄다. 예전엔 이름도 몰랐던 브랜드 로고 하나에도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설레는 건 역시 그 남자였다. 그는 늘 먼저 연락해왔다. 언니, 이번 주도 가요? 제가 자리 맡아둘게요. 그 메시지 하나에 평일이 지루하지 않았다. 가끔은 전화도 왔다. 자기야,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자기야라는 말, 처음엔 민망했지만 이상하게 귀가 간질거렸고 통화를 끝내고 나면 허전한 기분까지 들었다. 산에 오르기 전 항상 뒷좌석 맨 끝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가 옆에 앉았다. 손등이 부딪히는 것도 무릎이 닿는 것도 더 이상 민망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이제는 그가 내 팔에 손을 올려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만 가끔 그의 아내가 앞줄에 앉아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묘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는 냉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안에도 낯선 감정이 퍼지기 시작했다. 질투라는 거. 그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이번 산행은 1박 2일 가평 쪽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일정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었고 방 배정은 알아서들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나는 혼자 방을 골랐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번엔 들어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아내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니, 오늘은 나랑 자요. 우리 이런 것도 처음이죠? 그녀는 웃으며 내 옆에 자리를 폈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웃었다. 그녀는 술이 이미 많이 취해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웃다가 눈물이 맺혔다. 우리 남편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니가 데리고 있으면 좀 더 따뜻해질까 싶어서 그래요. 이상하죠.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게. 그녀는 내 팔을 베고 누웠다. 머리카락이 내 팔을 간지렸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나 언니 부러워요. 언니처럼 혼자라도 당당한 사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내게 기대어 잠드는 동안 나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그가 내 방이 아닌 다른 방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여자와 그가 웃고 있을 수 있다는 상상. 그 상상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나는 그를 찾아 나섰다. 숲길 한쪽 그가 여자 하나와 조용히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내 또래보다 젊어 보였고 몸매가 아주 날씬했다. 그 여자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뭔가를 속삭이자 그가 웃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밀어내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걸으며
뭔가 뜨거운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날 오후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이 돌았다. 누가 가져왔는지 모를 양주가 돌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빠르게 미끄러졌다. 어느새 다시 춤이 시작되었고 나는 일부러 낯선 남자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언니, 오늘따라 더 예쁘네요. 그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일부러 그 속삭임을 들은 척했다. 나도요, 오빠 참 괜찮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자 주변이 술렁이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남자, 그러니까 그가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 처음으로 질투를 느낀 건 나만이 아니었다. 그가 내 쪽으로 다가와 말했다. 할 얘기 있어요. 잠깐 나가요. 나는 따라 나섰다. 숲길을 조금 걷자 그가 멈췄다. 왜 그래요, 진짜? 나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저 남자 옆에 앉은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난 언니만 생각해요. 근데 왜 자꾸 날 흔들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의 얼굴을 당겨 입을 맞췄다. 강하게 거칠게. 그는 놀랐고 이내 몸을 내게 던졌다. 숲속 사람들 없는 그 공터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껴안았다. 단풍 낙엽 위에 우리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사랑도 정의도 아니었다. 그저 질투로 피운 불 하지만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다. 분명 똑같은 장소, 똑같은 멤버, 똑같은 일정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특히 여자들. 먼저 웃으며 말을 걸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어색한 미소만 남겼고 모여 수군거리는 빈도는 점점 잦아졌다. 나만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분명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다. 버스에서 자리를 맡아두었고 식사 때도 내 앞에 반찬을 밀어주었다. 그런데 그 눈빛엔 뭔가가 빠져 있었다. 촉감은 그대로인데 체온이 달랐다. 그는 내 손을 잡아주었지만 손가락 사이사이가 닿지 않았다. 그날 산행 코스는 제법 험했다. 바위와 자갈길이 이어졌고 사람들 발끝에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며 따라가던 중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 여자는 그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지난번 내가 그를 발견했던 그 여자. 내심 찜찜했던 젊고 날렵한 그 여자. 그 여자는 그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다. 오빠, 여기 미끄러워요. 잡아줘요. 그리고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받쳤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걸어온 길이 단풍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숨을 참고 끝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정상에서 사람들 틈 사이 그를 피해 혼자 섰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나는 한참을 서서 하늘만 봤다. 그렇게 서 있으니 누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의 아내였다. 언니, 왜 혼자 있어요? 언니도 이제 눈치채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더 이상했다. 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자도 언니 전에도 있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다들 참아요. 여기선 그래야 하거든요. 혼자 소리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녀는 웃으며 정상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말끝에 덧붙였다. 산은요, 내려갈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올라올 때보다. 그 말을 들은 그날 저녁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들떠 있었다. 술이 돌고 음악이 흐르고 불빛이 춤을 추는 듯 했다. 그 남자는 내 옆에 앉지 않았다. 다른 자리에서 잔을 들고 다른 여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나는 괜찮은 척 파전 위에 술을 부었다.
일부러. 술은 빠르게 취했다. 아니, 감정이 먼저 취했던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펜션을 나섰다. 조용한 공터로 향했고 그를 찾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언니, 왜 그래요? 나는 다짜고짜 물었다. 나 말고 또 있어요? 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솔직히 나 언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여기선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서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울지도 못했고 화도 못 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이제 나랑은 그만해요. 나 혼자만 진심이면 나만 바보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다음 날 나는 가장 먼저 버스에 올랐다. 그 누구와도 눈 마주치지 않았다. 좌석을 맨 앞에 잡았고 그 남자가 뒤쪽에서 조용히 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그와 나란히 앉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산악회에도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남은 산행이 있었다. 이미 예약된 단풍 산행 마지막 날. 그날 그 사람과 나는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진짜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산행이 끝나면 나는 모든 걸 잊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와의 기억, 산속의 공기, 그리고 저마다의 비밀을 품고 웃던 그들의 눈빛까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오르자고 다짐했지만 새벽 어스름에 도착한 집합 장소에서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언니, 자리 뒀어요. 이번엔 옆자리 비워놨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숙였다. 그의 미소엔 여유가 있었고 그 여유는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버스 안 옆자리에 앉은 그는 평소처럼 말을 걸었고 나는 짧게 대꾸만 했다. 어색하지 않게, 하지만 더 이상 다정하지도 않게. 그는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려는 기색은 없었다. 우리 사이엔 말보다 침묵이 많아지고 있었다. 산행지는 강원도 어느 단풍 명소였다. 오색빛으로 물든 숲길은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웠고 그 속을 걷는 나는 오히려 더 복잡했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고 다가왔고 누군가는 뒤에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 안에서도 그는 내 옆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 젊은 여자. 지난번 숲에서 함께 있던 그 여자. 이번엔 그가 아닌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나 사실 언니 좀 부러웠어요. 나는 당황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다 알면서요. 오빠가 언니 많이 좋아했잖아요. 사실 언니 아니면 나였을 텐데. 그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다. 이제 와서 누가 누구를 선택하든 나는 그 선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산길 공기가 바뀌었다. 갑자기 비가 흩뿌렸고 모두들 우비를 꺼내며 서둘렀다. 비를 맞은 단풍잎은 더 짙어졌고 그만큼 사람들의 표정도 진해졌다. 펜션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 후엔 늘 그렇듯 술이 돌았고 음악이 울렸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하게 달아올랐다.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장난을 쳤고 누군가는 술에 취해 테이블 아래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 남자. 한 여자의 손에 이끌려 펜션 뒤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가 나를 사랑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가장 아팠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술을 들이켰다.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던 날. 나는 내 방식대로 끝내고 싶었다. 술에 눈이 흐려질 무렵 문이 열렸다. 그였다. 얼굴은 당황했고 숨이 거칠었다. 언니 얘기 좀 해요. 나는 웃었다. 얘기요? 이제 와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그 여자 그냥 따라간 거예요. 진심은 언니예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고개를 젓고 그 손을 뿌리쳤다. 아니, 이젠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랑 뭘 하든. 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는 멈춰섰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가 나간 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씻지도 않았는데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다. 다음 날 버스에 오른 나는 다시 맨 앞자리에 앉았다. 창밖 풍경이 달리는 동안 뒤에서 웃는 소리, 누군가 떠드는 소리, 모두 멀게 느껴졌다. 그 남자는 내게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마지막 단풍잎 하나 바람에 실려 흘러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산을 떠난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단풍은 낙엽이 되고 낙엽은 땅에 묻혔다. 첫눈 소식이 들리던 날 나는 아직도 주말이 되면 가끔 허전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배낭을 바라보았고 일요일 저녁이면 아직도 어딘가 뼈가 쑤시는 기분이 들었다. 몸이 아니라 기억이 그런 거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끔 영화 한 편 보고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11시 43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요? 요즘 언니 생각 많이 나요. 그 한 줄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쓰지 못했다. 손가락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붙잡혀 있었다. 이틀 뒤 또 메시지가 왔다. 언니 보고 싶어요. 잠깐 얼굴만 보면 안 돼요? 나는 그제야 겨우 짧은 답장을 보냈다. 이제 우린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러자 바로 다음 메시지. 나 이혼했어요. 지난달에. 그 말에 핸드폰을 놓쳤다. 뭔가가 가슴 깊숙이에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지만 나에겐 그 한마디가 너무 컸다. 이혼? 왜?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가 묻는 대로 따라 나갔다. 약속 장소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행했던 가평 근처의 카페였다. 춥고 황량한 오후 낙엽이 모두 떨어진 산등성이 아래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엔 니트를 쓰고 눈빛은 그대로였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나 이혼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산악회 이제 해체됐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마지막 산행. 그날 이후로 여러 커플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누구랑 잤다느니, 누구 부인이 술 먹고 누구 손 잡았다는 말이 돌면서 다 터졌어요. 결국엔 사람들 다 돌아섰죠. 그리고 내 아내도요. 그는 나를 쳐다보지 못한 채 말했다. 근데 이상하게 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쓴 웃음. 지금 와서 그 모든 게 끝난 다음에 그래요. 그땐 나도 미쳤었나 봐요. 아니면 외로웠던 거겠죠.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 언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다 없어도 돼요. 우리 둘이면 돼요. 나는 그 손을 보며 오래 생각했다. 그 손은 따뜻해 보였지만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도. 나는 조용히 손을 거뒀다. 미안해요. 난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젠 다시 오를 자신 없어요. 그 말에 그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놓인 듯 가벼워졌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언젠가는 그와 함께 앉았던 창가 자리. 지금은 혼자지만 오히려 더 편안했다. 나는 드디어 그 산을 떠났다. 그리고 진짜 나로 돌아가고 있었다. 산을 내려온 뒤 다시는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사람은 사람으로 지쳐 있었고 감정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게 버릇이 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로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다. 퇴근 후 씻고 난 뒤 머리를 말리며 무심코 휴대폰을 보게 되는 그 9시 즈음. 누군가의 안부 하나, 그냥 잘 지내냐는 단순한 물음이 그렇게 간절할 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오래 연락 안 하던 동창 모임 단톡방에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 하고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그런데 그 단순한 한 줄이 모든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정연이도 올 거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덜컥 흔들렸다. 정연 고등학교 때 잠깐 스쳐간 인연. 졸업 이후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다. 그런데 그가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먼저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괜히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모임은 강남의 한 조용한 와인바. 동창들끼리 모였지만 묘하게 짝지어 앉은 자리. 그리고 그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났다. 진짜 오랜만이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있던 감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또렷했고 무언가를 아는 사람처럼. 우리는 처음엔 가볍게 안부를 나눴고 두 번째 잠부터는 이야기가 깊어졌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처럼 흐르는 가운데 그는 내게 물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이렇게 안 보였어? 그냥 좀 산에 있었어. 내 대답에 그가 웃었다. 그 산 나도 좀 같이 올랐으면 좋았겠다. 그 말은 가볍지만 묘하게 무겁게 들렸다. 술은 빠르게 돌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둘만 따로 테이블을 옮겨 앉아 있었다. 좁은 공간, 낮게 흐르는 재즈, 그리고 둘 사이의 와인잔. 나 사실 예전부터 너 좀 궁금했어. 그는 정면으로 내 눈을 보며 말했다. 그 눈빛이 싫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좋았다. 그렇게 또다시 나는 누군가의 시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바래다 줬다. 집 앞 골목까지 걸어오면서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등이 내 손에 닿았다가 다시 멀어지고 또 닿았다. 현관 앞에 서서 나는 키패드를 누르다 말고 그를 돌아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올라가면 오늘 밤 꿈에서 볼 것 같아서.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말에 키패드를 다시 눌렀고 문을 열었다. 그럼 꿈 말고 지금 보고 가.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땐 이미 내 마음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정연은 문이 닫히기 전에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그를 안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았고 입술이 목덜미를 훑었다. 나는 그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건 산악회와는 다르다. 이건 내가 선택한 감정이고 내 몸이 스스로 원하는 위로였다. 밤은 길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내 몸을 탐했다. 정연은 다정했고 배려했고 무엇보다 나를 여성으로 바라봤다. 그 남자와는 달랐다. 지금 이 남자는 나를 욕망이 아닌 존재로 안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너한테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나에게 다시 설렘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첫 번째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산에서 내려온 나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연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갔다.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그의 대화엔 빈틈이 없었고 손길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었다. 주말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갔고 가끔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나눴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빛은 늘 단단했고 감정은 한 걸음씩 다가왔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숨을 고르게 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남자라면 다시 사랑이라는 걸 믿어도 될지도.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조용한 곳으로.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난 시간 수많은 눈치를 보며 누군가의 눈길 아래에 숨죽였던 기억과는 달랐다. 정연과의 여행은 도피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우린 강릉의 바닷가 펜션을 예약했다. 11월 말 늦가을의 해풍이 차갑게 부는 바닷가. 그곳에서의 하룻밤 나는 그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고 그 밤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내 마음을 덮었다. 새벽 무렵 그의 품 안에서 잠이 깬 나는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펜션 앞 주차장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캄캄한 새벽 어둠 속에서 시가 잦아들고 서 있는 그 남자. 눈이 익었다. 그 사람이었다. 산악해. 그 남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연은 아직 자고 있었고 나는 조심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 남자랑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그는 웃었다. 나 당신 잊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옛날 단톡방에 정연이라는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워서 클릭했죠. 근데 프로필 사진에 언니가 있더라. 그는 다가왔다. 나 질투나요. 미쳤나 봐요. 그땐 내가 너무 쉽게 포기했나 봐요. 나는 숨을 삼켰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돌아가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그는 말없이 나를 보았다. 언니, 나 아직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젓고 돌아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단풍이었어요. 잠깐 붉게 피었다가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계절. 지금 나는 뿌리 내릴 흙을 찾았어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나는 조용히 펜션 안으로 들어왔다. 정연은 깨어 있었고 내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 듯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정연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젠 나한테 기대.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우리는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산은 올랐다가 내려오면 끝이지만 사랑은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단풍은 졌지만 내 마음엔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